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에 또 예상 못한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바로 더블딥 공포입니다. 자, 오늘 내용 중요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7월 20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와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됐죠. 이와 관련돼서 정밀 분석을 통해 무주택자와 투자자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자, 청약을 넣으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부동산 버블 정점 시절에 쇼킹 부동산이 강조한 게 있습니다. 아파트 값은 경제가 좋아야 떨어진다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알고 있어요. 자, 경제와 부동산이 같이 움직인다고 보지만 그 반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집값이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제가 안 좋아야 됩니다. 아니, 왜 경제가 안 좋아야 집값이 떨어지나요? 집은요, 소득이 아닌 자산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가 안 좋으면 저금리 기조가 생기고, 이 저금리 기조 때문에 원화 가치,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부르게 된다는 거죠. 경제 상황보다 이 부동산 가격은 유동성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던 2019년, 2020년은요 모두 경기 침체 시기였어요. 그래서 2019년 2.2%로 경기 침체였고요, 2020년은 마이너스 0.9% 경제 위기 상황이었죠.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부동산은 반대로 움직였다는 거, 바로 이때 발생했던 저금리 기조가 유동성을 움직였고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렸던 겁니다. 2021년에 찾아온 수출 호황은 물가 불안을 불렀고요, 다시 이것은 긴축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사상 최초의 빅스텝 플러스 포함해서 가장 단기간 내에 무려 3%포인트 금리를 올렸던 진기록을 기록하게 됐죠.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이 무너졌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을 바꿀 만큼 경제가 안 좋아지고 그것이 지속되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강조드린 게 수출 데이터예요. 자, 관세청이 발표한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일평균 기준으로 15.2% 감소했습니다. 자, 6월 일평균 수출이 마이너스 10.1% 감소였는데 그거보다 감소폭이 확대가 됐다는 거죠. 자, 이번에도 중국과 반도체 수출 둔화가 문제였어요. 자, 중국 수출은 마이너스 21.2%, 그리고 반도체는 마이너스 35.4%. 뭐 지금 중국 사정 안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죠. 뭐 지금 중국은요,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지는 거 아니냐,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7월 13일 날 발표된 수출 실적도 충격적이었어요. 3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하반기 때 경제가 나아질 거라고 봤던 이유는 중국이 부양책을 쏟아내면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자, 근데 한국은행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대중 수출 감소의 원인 35%는 우리 경쟁력 때문이다. 지금 중국 수출이 크게 감소해서 대한민국 수출 시장 자체가 힘들어하지만 감소의 원인 65%는 중국 자체 수요가 줄어든 건 맞는데 나머지 35%는 우리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중국 경제가 회복되어도 전처럼 회복되기 어렵다는 전망을 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바로 상저하고 대신 더블딥 우려, 단기 회복 후 재침체되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은 예상보다 경제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요. 자, 이창용 총재는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상저하고를 이야기했었고, 추경호 부총리도 상저하고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었거든요. 한국은행 경제 전망을 봐도 상저하고로 되어 있어요. 상반기 때 0.8%로 침체, 하반기 때 1.8%로 회복, 그리고 내년에 2.3%로 정상 범위로 돌아가는 건데, 만약에 이런 더블딥이 현실화가 되면 굉장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지금 아직 기준금리 결정에 없는 요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한국은행 총재나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모두 다 이게 지금 침체가 일시적인 현상이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현재의 통화정책이나 향후 경제 전망 등이 나왔었는데, 장기 침체로 간다는 건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물가 부분만 이제 받쳐주게 된다면 앞으로 통화정책이 좀 다른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 여러분들이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는 경제보다 더 중요한 물가 지표, 금요일에 발표된 중요한 지표가 있어요. 바로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얘가 부동산 시장의 가장 중요한 근원물가를 미리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줘요. 자, 먼저 6월 생산자 물가지수 헤드라인 수치는요, 전월 대비 마이너스 0.2%,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마이너스 0.2%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월로도 마이너스로 들어갔어요. 일반적으로 생산자 물가지수가 마이너스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금리 인하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근데 더욱더 중요한 거 헤드라인 수치보다 바로 근원물가죠. 자, 근원물가도 생산자 물가지수로 미리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0.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얼마 전에 미국의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2.4% 상승이었죠. 한국은 0.3% 하락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근원물가에서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가공식품하고요, 음식점 가격, 외식 가격이에요. 이 두 가지가 지금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타나서 근원물가가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6월 PPI에서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음식료품 이번 달에 이제 6월 달에 6.4%가 나왔습니다. 전월에 7.4%보다 1%포인트 낮아졌어요. 3월 달까지만 해도 9.6%였거든요. 하락폭이 굉장히 가파르죠. 또 다른 물가 지표인 바로 음식점 가격, 외식 요금도요,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전월에 7.1%였는데 이번에 6.5%가 나왔어요. 얘도 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7월에 발표될 근원 물가도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왜냐면은 헤드라인 수치뿐만 아니라 이렇게 근원 물가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생산자 물가지수에서 보였다는 거죠. 자, 지난 6월 발표에서 근원 물가는 3.5%를 기록했습니다. 5월 달에 3.9%보다 0.4%포인트 낮아지면서 의미 있는 하락을 보였는데 이게 지속성을 보여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월 정도 근원 물가가 더 낮아져야 된다. 얘가 기준금리 인하의 키포인트인데 낮아질 가능성을 생산자 물가지수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디레버리징 시대라고 안 했나? 이창용 총재가 가계부채가 예상 밖 증가 때문에 금리 등을 통해서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맞아요. 앞으로 이창용 총재는 가계부채를 포함한 거시 안정성 정책을 통화정책에 중요하게 반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은요, 단기간에 낮추겠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10년에서 20년 정도 장기적인 목표로 접근하는데 어떤 식으로 접근한다? 중립금리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중립금리는요, 고정된 게 아니에요. 그 나라의 성장률과 물가에 따라서 연동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소식, 장기 경제 침체 부분과 또한 생산자 물가에서 나타난 근원 물가 하락은요, 이 중립금리 수준 자체를 낮추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멤버십에서 부동산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기준금리 2.5%에서 내 집 마련이나 투자 전략을 세우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낮춰질 가능성을 포커스에 맞춰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장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그리고 또한 생산자 물가지수 변화에 따른 근원물가 하락 가능성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하고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부동산 관심 많으신 분들께 이 영상 공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감사합니다.